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최신 기출 모의고사 이론 35문항으로 3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항상 모의고사를 나갈 때는 이렇게 대단원, 소단원, 문항 번호 수를 같이 기재를 먼저 하고 나서 문제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처음 강의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는 실력 다지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잘 맞는 문항과 좀 종종 틀리는 문항들의 보너스를 좀 기입을 하셔서 마지막 35문제가 끝나고 어느 단원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지 진단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항의 35문항을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틀린 문항 번호만 옆에다 따로 적어 두시면 마지막에 분석은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 신중해진다. 1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애착심의 증가, 4번 외향성의 증가, 5번 조심성의 증가.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단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조심성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냐면 여기는 없지만 일의 결과를 중시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쵸? 예,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여기 신중. 예, 신중해져야 합니다. 또는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중립이란 단어를 썼을 거거든요. 그 세 가지의 단어가 조심성의 증가를 뜻하는 대표 중심 단어인 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지나온 일생을 생각하며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고 자통합을 이뤄낸다. 경직성은 익숙한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싫어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애착심의 증가는 마음의 안락을 찾는다. 예, 그걸 통해서 뭐를 할까요? 자기 정체감을 유지합니다. 외향성이라는 건 없죠. 이거의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외향이 아닌 내향성의 증가라는 단어도 보기상에는 있습니다. 내면 중시하는 거죠. 내면 중시. 예, 그런 단어도 우리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먼저 요번 1번 풀이할 때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혹여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노란색의 표준교재 페이지를 적어 두셨으니까 예, 요거까지 같이 메모를 해 두셨다가 틀린 문제의 옆에 요걸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하실 때 표준교재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봐주시면 조금 더 이 개념 정리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2번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줄인다. 3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4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5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권장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한 번씩만 꼼꼼히 잘 읽어주셔도 정답이 눈에 잘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번 존엄의 원칙, 죄송합니다. 2번 자아실현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독립의 원칙, 5번 참여의 원칙. 자, 여기도 중심 단어들이 있지요. 네, 지금 네모 안에 나와 있는 건 독립의 원칙인데 제가 중심 단어 설명할 때 독립의 원칙 안에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게 아마도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려면 일단은 일정한 소득, 예, 그래서 그 소득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예, 그냥 일정금의 노령연금 같은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런 소득이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려면 어떤 적절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일생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가정에 대한 거 그런 가정이 제공이 주거지가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경제적 독립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존엄의 원칙에선 어떤 단어들이 이 네모 안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냐? 존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아실현은 잠재력 개발. 보호의 원칙은 보호나 보살핌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참여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거나 운동에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럼 참여 원칙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번 노인요양시설,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 4번 주야간 보호, 5번 방문 목욕.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네, 시설급여의 종류 중에서 시설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형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예, 여기 있죠. 예,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만약에 요 가로 안에 얘를 넣어준다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 들어가면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으로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구분을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문장은 여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그다음 방문요양이 답이 되려면 내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야간 보호는 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잘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네, 장교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맡긴 거죠. 그래서 사업주,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거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동의어 표현을 쓰는 거죠. 1번 같은 설명은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교육을 이수한 건 맞는데요. 장교양 기관의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공단 직원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공단에서 등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장이 청구합니다. 자, 청구 말고 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급한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장이 공단에, 그쵸? 여기 공단에 청구를 하고 나면 공단의 직원이, 그죠? 공단의 직원? 그럴 수 있겠네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지급을 합니다. 청구와 지급 사이에는 요양보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예, 이런 5번 같은 오답은 금방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맥박, 호흡, 투약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말법가 상담자, 4번 옹호자, 5번 관찰자. 자, 6번의 정답은 관찰자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문장이 좀 들어갈 거고요. 정보 전달자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말법과 상담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합니다. 자, 옹호자 같은 경우에는 학대받거나 소외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파트 4강인가요? 정리를 할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쵸? 요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 문제 형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최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모 안에다가 그쵸? 네, 옹호자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이렇게 주어지고 뭐
시설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이 있다. 그 어르신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쵸?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써놓고 이와 같은 내용의 역할은 요양보호사 역할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문제도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아직 4강을 못 보셨거나 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나시고 4강에 가셔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려고 했는데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를 놓쳤어요. 네, 왜냐면 역할이요. 5개가 아니라 6개네요. 그쵸? 6개. 하나가 지금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동기유발자. 네, 요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잔존 능력을 활용해라. 자, 제가 이렇게 6개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 이거 문제 6개 풀어서 개념 잡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숙련된 수발자부터 동기유발자까지 요 내용들을 잘 익혀두시면 예, 문제 굳이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예, 어떤 문제가 6개가 나와도 다 정답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풀이를 개념 설명을 예, 자세하게 하고 나가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7번 갑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비위간 삽입을 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3번 가족의 생활 상담을 해준다. 4번 업무 효율을 위해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5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입니다.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표준 교재에 이렇게 잔존 능력이라고 딱 용어가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최대한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그 말과 잔존 능력이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에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흡입부터 비위간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투약 중에서도 경구약과 외용약은 제외입니다. 이런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비위간삽입은 의료행위에 해당해서 예, 여기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비밀은 공유하시면 안 돼요. 비밀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모든 서비스는 가족 할 수가 없어요. 누구 것만 가능할까요? 대상자만 가능한 거죠. 수직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이런 내용들이 예, 더 근접한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의 우편물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이 시설 윤리 강령은 숏폼이라고 아시죠? 유튜브 이제 많이 하시니까 거기 짧은 영상에 제가 한 장 정리를 했고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4강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제가 4강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뭐냐면 시설윤리 강령을 각 단계별로 빨간색은 중요 개념 단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문제 사례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읽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화면을 넣어 갖고 왔거든요. 네, 충분히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며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식사 또는 약을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요형은 1번 자기 방임, 2번 언어적 학대, 3번 신체적 학대, 4번 유기, 5번 방임. 자,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또 이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개념이 정확하신 선생님들은 금방 신체적 학대라고 찾아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좀 이제 처음 공부하시거나
네, 아직 조금 개념 정리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리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이게 뭐지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하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가요? 방임의 내용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나와져 있는 내용은 표준교재 80페이지 이거 틀리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표준교재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대 문제가 정의 문제는 이제 거의 내지 않고요.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지금처럼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예, 아무리 읽어도 끊어는 없는데요. 이런 단어 나올 수 있어요. 끊어를 대신하는 게 단절시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인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시킨다.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을 단절시킨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를 단절한다. 이런 것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거 단절시키다. 지금 여기도 보면 약을 단절시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다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여기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근데 요거는 학대 행위만 제가 뽑아온 거고요. 행위 외에도 세부 학대 내용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대의 내용들은 표준교재에 돌아가셔서 행위와 세부 학대 표 있죠, 표. 그 내용을 조금 혼자서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 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김장 김치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1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2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3번 협력자의 태도, 4번 자기계발을 하려는 태도, 5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네, 2번입니다. 급여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예, 굉장히 멋집니다. 엄지척. 네. 근데 우리 연구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필요하신 이야기죠. 김장김치, 명절 음식, 뭐 생일 음식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업무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있는 요양보호사 되시도록 네, 노력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법경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을 한다. 2번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을 한다.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과 증언을 진술한다. 5번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학대 피해 노인의 확인,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2번입니다. 그쵸? 우리 사법경찰이 하는 역할을 유관기관에 따져보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예, 현장조사 경찰, 사법경찰이 나가고 있죠.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합니다. 자,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은 법률기관이 하고요. 의학적인 진단과 증언은 의료기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시도가 합니다. 혹시 여기 빠진 거 하나 있는데 어디인지 유관기관 기억하실까요? 표준교재 87페이지에 가면 보건복지부랑 두 개네요. 시군구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행정의 지원 같은 걸 하는 거고요. 시군구에서는 또 뭐 할까요?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라든지 예, 노인 인권이나 학대 예방과 관련된 위원회 설치 운영 같은 것들. 네, 지금 보기가 5개만 있지만 여기 2개를 빼고 보건복지부나 시도 문제를 넣어서도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자꾸 한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제가 커뮤니티 방에 네, 생생 후기 올렸잖아요. 네,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옛날처럼 공평하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로또식으로 돌려서 나한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를 만들면서 유형이 10개가 나올 수 있다면 10개의 유형들을 다 이미 출제 위원들이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장을 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보기 5개 중에서 2개를 빼고 지금 출제하지 않았던 여기 문제 보기에 넣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와 시도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몇 문항을 풀어서 내가 개념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시간을 좀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11번을 하나 푸시면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가 남아있는데 그럼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어떤 기능을 하지? 어떤 역할을 하지? 이렇게 87페이지 가져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하나를 풀고 몇 가지 유형까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하시는 제 채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같이 푸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2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매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네, 1번입니다. 정확히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관의 결정 우선시하기보다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죠. 위계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권위적인 관계 다 같은 표현이고 오답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 알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판단대로 진행할 수 없고요. 어르신과 상의해서 최대한 어르신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비스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 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코로나로 가정의 수입이 줄어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1번 할인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찾아본다고 말한다. 2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번 할인받을 수 있는 소득증명서를 발급해 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더 진행해 드리겠다고 한다. 네, 2번이 맞죠? 네, 우리 본인 부담금 할인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장기한 기간의 장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1번 산업안전보건법, 2번 근로기준법, 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번 국민건강보험법, 5번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장기화 기간의 장이라는 거예요. 네, 장님이 요양보호 선생님들에게 이런 어떤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을 예, 잘 조성해 주시는 거니까 그건 산업안전보건법이 들어가죠. 자, 우리 책의 표준교재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양보호 선생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 제정에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또 하나가 근로기준법이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 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었고요. 그쵸? 자, 다음 문제요. 자, 15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2번 뒤에서 껴안음,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냄, 5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언어에 해당하는 건 1번이죠. 네, 뒤에서 껴하는 건 육체적 행위, 보여주는 건 시각적 행위, 또 사진을 보냈으니까 시각적 행위, 엉덩이 밀착은 육체적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제가 여기 모아왔어요. 네, 음란한 농담, 성스러운 이야기, 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내용들은 전부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4번 밝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경우, 5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자, 위험이 높은 거였으니까 안전하지 않는 어떤 환경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물건은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몸과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에 놓고 하셔야지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낙상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갑을 끼고 업무를 계속한다. 2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3번 독감 예방 접종은 3개월마다 실시한다. 4번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받지 않는다. 5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풍진이나 수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태아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자하고는 접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표준교재 안에 있습니다. 그쵸? 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셨다면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업무를 중단하셔야 되고 증상이 회복이 되셨어도 최소 2, 3일간은 조리에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자, 기침은 입으로 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매로 가리고 하셔야 되고요.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하죠. 직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은 반드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님에게 부탁도 있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2번 증상만으로도 초기 진단이 쉽다. 3번 원인이 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5번 재발이 드물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가 맞죠?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지 않습니다. 빨리 나오면 참 좋겠는데 간 기능이나 신장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약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증상만으로는 초기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증상이 예, 질환 때문에 생긴 건지 노화로 인해 생긴 건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 퇴행성 질환은 맞는데 원인이 네, 부정확해요. 정확한 게 아니라 재발이 잘 됩니다. 사실 노인성 질병이라는 요 문장은 거의 매해 한 번씩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네, 내용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번 칼슘 흡수 증가, 3번 타액 분비 증가, 4번 지방 흡수 증가, 5번 위산 분비 감소. 네, 노화가 돼서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자, 여기는 표준교재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대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섭취한 음식물을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이용하고 남은 노폐물을 다시 간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모든 내용을 대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요거가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결과적으로 어떤 걸 일으키는 거냐면 약물 대사 능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약물이 몸 밖으로 잘 빠지지 않고 몸 안에 축적하고 있어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간에서 하는 기능의 역할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2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3번 골반이 좁아진다. 4번 뼈의 질량이 증가한다. 5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근골격계에서 증가되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미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쵸? 골반이 커지고 커지는 골반을 받치기 위해서 허리에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잘 내가 암기하든 이해하든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런 문제를 푸는 순간에 근골격계 증가되는 애 있나? 골반이 커지고 피하 지방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일단 다 아닌 거예요.
골반이 커진다고 했는데 피하지방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여가면 사실 추간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도 1번이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어주는 연골 구조물입니다. 이게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키가 줄어드는 효과도 노년이 되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최대 심박동수 증가, 3번 심근의 두께 감소, 4번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5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심혈관계에서 증가되는 표현을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나 이거죠. 두꺼워지는데 감소한다고 그랬네? 틀린 거예요. 근데 심장의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심근의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떨어지죠. 저는 수업 시간에는 사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작을 때, 그쵸? 네, 땅땅했는데 바람을 불었다 빼니까 크기는 커졌어요. 심근의 크기는 두께는 두꺼워졌으나 탄력이 너덜너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알아두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이것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뭐를 할 거냐면요. 이것도 숏 영상에 노화에 따른 증가되는 표현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잠깐 먼저 볼까요? 자, 요거인 거죠.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들에 해당하는 내용만 쫙 모아 두었습니다. 여기서 정지 버튼 누르고 보셔도 좋고요. 제가 숏폼 짧은 영상 안에 또 이 내용을 넣어 놨으니까, 궁금하시면, 강의가 끝나시고 여기 내용이 그죠? 영상이 끝나시면 가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내 걸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노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항상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증가되는 표현만 따로 이렇게 내가 암기를 해둔다면 아까 같은 문제들을 좀 빨리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2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4번 고지방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설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매운 후추라든지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섬유소 음식이라든지 고지방 음식들은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음식들은 피하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카페인도 장 운동을 증가시킵니다. 몸에 안 좋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고지방 음식.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됐죠. 우유도 장 운동을 증가시켜요. 우유. 그래서 변비에 우유가 좋다고 하는 건 변비는 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우유를 먹으면 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설사 지사제는 함부로 복용할 수 없어요. 초기부터 드시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받고 맞게. 그쵸?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식이섬유 섭취를 늘린다. 2번 체중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칼슘을 섭취한다. 4번 금연한다. 5번 햇볕을 쬐인다. 자,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햇빛 속에서 그쵸?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이거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음식으로 섭취한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우리 표준교재 156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죠. 생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정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햇볕으로도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약물, D에 해당하는 약물 복용으로도 얼마든지 D 생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4번 줄넘기를 권장한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자, 정답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복합성 요식은 복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네, 생기는 요실금이 복압성 요실금인 거죠. 수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네, 수분 줄여서 변비 오시면 직장에 변이 꽉 차서 앞주머니 방광주머니 찍어 눌러요. 여성분들의 방광은 예, 주머니가 3개죠. 네. 그 주머니 3개 중에 하나가 소변 주머니 방광, 아기집 자궁, 뒤에는 직장변. 자궁이 커질 이유는 없지만 내가 수분을 줄여서 변비가 오면 변이 꽉 찬 직장의 주머니가 방광 앞주머니 찍어 누릅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실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절대 줄이시면 안 되고 낮에는 되도록이면 기저귀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줄넘기 권장하시면 안 돼요.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변이 밖으로 배출 잘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식이섬유소가 적은 게 아니라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셔서 변비를 예방하시는 것이 복합성 요실금에 돕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나타난다. 2번 세균성 질환이다. 3번 가려움이 있는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4번 평소가 아니고 병소인데. 네, 잠깐만요. 제가 녹음하기 전에 사실 몇 번을 읽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네요, 오타가. 고쳐왔습니다. 네, 병소, 그죠? 병에 이렇게 피부 질환이 올라와 있는 그 부위가 병소잖아요. 그래서 병소는 퍼지지 않으니 긁어도 된다. 네, 아니고요. 자, 5번.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네, 자,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중간에 병소 때문에 그죠? 살짝 흐려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타 다시 한번 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1번이 맞죠.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수두할 때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수두만 알지 마시고요. 수두 바이러스 세트로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사실 2번 같은 문항 때문이에요. 수두가 세균성 질환인가? 아니죠. 수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바이러스 질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있지 않고요. 이렇게 읽어요.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를 앓았던. 그럼 이제 세트로 묶어서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요것 때문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가려울 때는 뭐 하라 그래요? 국소. 가려운 부위에 칼라민 로션을 발라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긁으면 병소는 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통이 치료 후에 생길 수는 있어요. 격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전염성 옮겨가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2번 의식이 저하된다.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번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난다. 5번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나타난다.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했으니까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균형 유지가 안 돼요. 라는 말이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죠. 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며 걸을 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걸음걸이 같은 모습이 운동 실조증입니다. 간단합니다. 손해의 기능, 손해가 하는 일만 좀 잘 알아두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을 거다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손해는 우리 몸 안에서 사람의 신체 중에 손해가 하는 역할이 뭔 거냐? 예, 사람의 동작의 움직임, 신체의 거동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는 부분이 손상이 되면 움직임, 거동, 균형 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번처럼 메스꺼고 토하는 증상처럼 균형이 안 잡혀서 비틀비틀거리는 거고 수치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전부 다 동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대뇌가 하는 일과 손해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우리 표준교재에 요 2가지 나옵니다. 손해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은 씻고 물기는 수분 유지를 위해 남겨둔다. 2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3번 발가락 보호를 위해 양말을 착용한다. 4번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5번 차가운 곳에 자주 노출되어도 된다.
자, 3번이죠. 네, 발관리법이에요. 발가락 보호의 양말. 양말을 착용하셔야 상처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죠. 습기는 남겨주시면 안 돼요. 말려주셔야 돼요. 세균 감염이 있어서 상처 생겨서 세균 번식이 더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손톱은 둥글게고 발톱은 일자로 깎아야 네,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 않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곳에는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당뇨 대상자한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요. 감각저하라는 게 있어요. 뜨겁고 차가운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곳은 네,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감퇴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1번 치매, 2번 선망, 3번 파킨슨, 4번 뇌졸중, 5번 우울증. 자, 정답은 선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미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수시간 내지 수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질환 중에서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급격히 발생하는 급성질환은 탈탈도 네, 다 털어도 전문 용어 탈탈 네, 이렇게 다 해도요. 선망밖에 없습니다. 다 만성질환이에요, 사실이요. 얘는 진짜 얘 하나만 급성질환이거든요. 그 급성을 뜻하는 용어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자, 대표적인 증상이 있었죠. 주의력 저하, 의식 수준의 저하. 네,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다가 졸릴 때하고 똑같습니다. 네, 수업 공부하시다가 졸릴 때요. 네, 주의력 떨어지죠. 의식, 졸린 눈이 되니까 의식도 떨어지죠. 네,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교재에. 신체에 생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필을 떨어뜨리거나, 네, 또 뭐냐면 고개가 뚝뚝 떨어지거나, 어떻게 졸려요? 갑자기요. 수업을 시작하면 졸리고,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 되면 홀딱 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고 끝나고의 내 선망 증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선망은 원인을 규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이 있는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치료하시면 선망도 사라지잖아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조는 원인은 뭔가요? 공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영상 들으시면서 졸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하셔서 또 제가 영상 끝나면 또 언제 졸았나 또 이렇게 예, 눈이 번쩍 뜨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망은 생각 안 나면 아, 나 졸릴 때 어떻게 하더라? 맞아, 나 졸릴 때 주의력이 떨어져. 그죠? 아, 나 졸릴 때 눈이 좀 졸린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졸리지? 공부하면 졸렸다가 쉬는 시간 되면 또 딱 호전돼서 깨어났다가 원인이 뭐냐? 이 공부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면 선망해서 치료가 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비교하셔서 한 번쯤 웃으면서 기억해 두시면 잘 조금 더 재밌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 기관지염 대상자, 2번 전립선염 대상자, 3번 고혈압 대상자, 4번 간경화 대상자, 5번 협심증 대상자. 한동안 참 많이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간경화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정리해 갖고 왔어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좀 암기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한하는 질병으로 알아두셔도 좋고 충분히 마셔도 되는 질병을 좀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신체에 부종이 일어난 장기명으로 사실은 기억하거든요. 간도 붓습니다. 네, 심장도 신부전 붓습니다. 신장도 붓습니다. 신장 옆에 부신, 네, 거기가 안 좋아도 몸에 부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 네, 저는 이렇게 장기로 외워요. 간, 신장 옆에 부신, 목에 있는 갑상선. 여기에 내용들이 나온다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고,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라고 하는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네, 이런 질환이거나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은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계속 복용한다. 2번 삼키는 것이 힘들면 쪼개서 복용한다.
3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을 중단한다. 4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5번 약이 쓴 경우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변경이 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이런 말 있죠. 이전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 써 있을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복용을 계속하시면 안 되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 약이는 쪼갤 수 없죠. 분할성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이 가능하십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마음대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모든 약은 주스와 먹는 것보다 물과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플루엔자는 2년마다 접종한다. 2번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한다. 4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자,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합니다. 우리 10년마다 접종하는 것 중에 파상풍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네, 정답은 디프테리아죠. 그쵸? 네, 이거 답 맞추셨으면 찐. 네, 공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1번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이고요. 100일에는요. 네, 그거는 1차 기본 접종에서 이미 끝을 내고 있죠. 그 다음 폐렴구균은 횟수가 따로 없습니다. 폐렴구균은 위험군에 대해서 50에서 64세 위험군에 대해서는 1, 2회 접종을 권장하는 거고요. 60세 이상에서 그쵸? 60세, 50세에서 64세 여기 한 번만 수정할게요. 자, 65세 이상에서는 1회 접종으로 하는 거고요. 자,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60세 나이보다 네, 제가 수정할게요. 요렇게 적어왔네. 50에서 64세. 그쵸? 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위험군에 해당해서 몇 번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연수예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의 연수 중에서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는 네, 10년마다 접종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합니다.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은 연수가 있을까요? 연수가 없습니다. 네, 1회 접종으로 거의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을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방접종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연수를 묻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2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3번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5번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네, 4번에 해당하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자, 제가 요거 관련돼서 여기 다 가지고 왔어요. 네,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에 가시면 요 요양보호사의 기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활동을 입증합니다.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표준화와 책임성을 높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항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게 기록의 목적에 모두 다 통합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했다. 2번 화장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3번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 4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잔뜩 있다. 5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거나, 그죠? 업무상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았거나, 업무를 잘못 수행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여기에 관해서 지금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 그대로를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네,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에 몇 번에 가까울까요? 3번 같은 경우죠.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거 전부 다 새로운 정보잖아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거 중에 가장 서비스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거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죠.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돼 있어요. 방문에 자물쇠가 왜 설치돼 있지? 그럼 이제 학대에 관한 어떤 사항들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는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마도 오늘 시험무기에 올라갔던 쌤들 이런 건 나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도 출제합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문제들을 지금 유형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지만 사실 좀 생소한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풀어보는 문제는 가장 최근의 문제예요. 40일의 기출문제에 거의 유사한 문제들을 지금 풀고 계시거든요. 이런 유형이 신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3번 60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4번 연명의료 중단 후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는 중단할 수 없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 가족이 작성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연명의료 중단 후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는 중단할 수 없어요. 네, 요것만 중단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다 써갖고 오긴 했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라든지 그래서 이게 진통제죠.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번의 문항처럼 심폐소생술 시행한다가 아니라 시행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단순 생명을 연장하는 거 같은 의료조치잖아요. 그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착용. 이거 많이 이렇게 출제되면 좀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계세요. 이번 시간에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전명 의료 의향서도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항목이에요. 이게 이제 책이 개편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2008년도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사 교재가 책이 개편이 됐었거든요. 5년 있다 2014년도에 그다음 2019년도에 두 번 개정판이 된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개정되고 나서 바로는 국시 문제 출제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얘는 이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계속 기출 문제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의학적인 지식을 언어가,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좀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또 금방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이어서 먼저 잘 구분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이상이면 가능하세요. 또는 말기 환자다. 이 말기 환자도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500에서 501페이지고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 오늘 35문항 중에서 표준 교재로 꼭 돌아가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직계 가족이 작성한다. 안 됩니다. 여기 명시가 돼 있죠. 본인 스스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에 맞는 내용을 우리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꺼즈를 눈 위에 올려놓는다. 2번 깨끗한 시트로 얼굴까지 덮어준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머리를 아래로 한 자세를 취한다. 4번 삽입된 위관 튜브를 제거한다. 5번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깨끗한 시트로 얼굴까지 덮으시면 안 되고 어깨까지 덮어주시고요. 자, 머리와 어깨는 올린 자세를 취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혈액이 전체 고여서 얼굴색의 변화가 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4, 5시간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삽입된 이관의 튜브를 제거한다.
제거는 요양보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할까요? 의료인에게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뺄지 둘지를 가족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도 35문항을 다 풀어보셨고요. 자, 마지막 장면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1교시 35문항 중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21개 이상이 되셔야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제가 틀린 문항을 좀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틀린 문항을 적어 놓으셨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 번호를 보시고, 내가 여기 많이 틀렸네? 그럼 여기 단원. 여기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가 많이 틀렸네? 그럼 여기 단원. 이런 식으로 단원을 찾아가시고 번호에 맞게 영상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아까 사실은 틀린 번호 하시면서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만약에 놓치셨다면 영상 끝나시고 나셔서 틀린 번호의 각자 페이지를 찾아가셔서 복습은 표준교재로 놓고 선생님들이 직접 표준교재를 한번 읽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3탄, 그죠? 네, 1원의 35문항으로 모의고사 최신기출 3탄을 풀어봤고요. 제가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실기 문항 우리 아직 남았잖아요. 20일 날 시험 보신 선생님 계세요. 제가 이제 댓글 소통으로 선생님들 의견 주시는 거 다 이렇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20일 시험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20일 시험 보시는 전날까지 제가 모의고사 한 번 더 자가진단 하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약속한 거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어주실 거예요. 선생님 합격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모두 시청해준 선생님들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너울이 항상 합격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해 주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 특히 2배로 더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